네,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딱 한 주 쉬고 지금 만났거든요. 7, 8월 이제 개강의 날입니다. 7, 8월에는 좀 고민이 많아지는데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시냐면 주로 저한테 7, 8월에 들어오는 질문이 영역별로 하지 않냐. 그러면 교육행정 영역 할 때 다른 영역은 어떻게 공부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답을 드리면 다른 영역을 공부를 거의 못해요. 전공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아요. 5, 6월 달처럼 여기에서는 핵심 집중을 해서 교육행정 2분의 1을 완성한다. 마지막으로 본다. 시험 보러 가도 괜찮을 만큼 내가 암기까지 한다. 네, 그게 목표예요. 다 가져가려고 하는 순간 이게 내용이 얕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행정 0102 교재에서는 0102에 해당하는 앞부분 절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공부한다. 근데 불안하다. 나는 내가 교육행정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는 뭐 과정도 보고 평가도 보고 다 본다.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거는 퀴즐렛 정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퀴즐렛이 뭐냐? 여기 있는 이제 QR인데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퀴즐렛 QR을 찍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퀴즐렛 앱에서 1교시 교육학을 찾으시면요. 그 각 영역별로 꼭 외워야 되고 이걸 모르면 간첩이다 하는 그런 내용 정도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동하실 때 체크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좀 교육행정 할 때는 교육행정에만 집중해보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루에 여러 개 영역을 하고 내용을 줄여서 딸딸딸딸 해야 된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한 3, 4년 전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합격했지만 예전에 합격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요즘 문제들을 보면요. 뭔가를 알기만 하면 쓸 수 있고요. 알기만 하는 것을 쓰려고 하는데 다 제시문에 주고요. 나보고는 자꾸 응용을 하라 그래요. 그럼 응용을 하려면은 깊이 이해해야지 얘를 인출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 이해하려면 꼼꼼하게 보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볼 거예요. 교육행정만. 그래서 그렇고요. 옆에 있는 QR은 이제 네이버 카페에 있는데 자습실이에요. 이 열품타. 네, 그냥 살아있는 자습실이 아니고 열품타 자습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공부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비밀번호는 18점, 19점, 20점 중에서 맞자. 그래서 18, 19,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교육 행정만 반하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살짝, 아주 살짝 있을 거고 진도 나갈 거고요.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내용이 조금 더 많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 행정 중에서는 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제 공부 계획표가 좀 달라졌거든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이 여기 와 계시니까 직강 선생님들께 예시로 드리는 이제 공부표예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지금 공부만 한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7, 8월에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지금부터 자리를 잡아야 되고 어느 날은 7시에 일어나, 어느 날 8시에 일어나, 어느 날 10시에 일어나, 어느 날에는 못한 게 많으니까 5시에 일어나. 이런 망합니다. 시험에서는. 똑같이 일어나셔야 돼요. 이 시간표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래서 월요일에는 지금 직강 와 계시는데 여기다 막 별표를 정성스럽게 5개나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험 이거 끝나고 강의 끝나고 베껴쓰기 복습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날에 풀자 생존. 오늘 달랑모고 프린트 드렸는데 그 복습을 내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번 주는 뭐였어요? 교육행정 절반이죠. 그럼 그 내용을 나 혼자서 한번 쭉 읽어봐야 되겠죠. 강사가 떠들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읽을 땐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속도대로 한번 읽어본다. 2시간을 넣었어요. 뭐가 없어졌는지 아시는 분? 5, 6월에는 뭐가 있었는데 7, 8월에는 뭐가 없어졌어요. 운동. 맞아요. 이제 운동 못해요. 제가 월화수목금 다 운동 넣어놨던 거 아시죠? 운동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막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할 때도 있고 1시간 꼭 하거든요, 운동을. 근육 이렇게 보여드릴 수 좀 있죠? 좀 있잖아. 없는 거 아니죠? 체육 선생님 때문에 하지를 못하겠어요. 여기 일반 사회나 저기 딴 선생님한테 보여드려야 돼 있어. 중요한데 1월부터 6월까지 이걸 만들었으면 7월, 8월에 이걸 까먹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말랑말랑해서 들어가도 어떻게 합격해야지, 그지?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주일에 3번만 넣어놓은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도 사실은 사치고 제가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3번의 애정을 가지고 넣은 거고 사실상 못할 수도 있고 잠을 좀 줄여야 될 수도 있는 시기가 이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수요일에는 암기표. 이거는 5, 6월이랑 똑같아요. 5, 6월에 했던 게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 돌려요. 요거는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돌릴 거고, 목요일에는 실전 모의고사 과제를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또 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풀어보고
초안 쓰는 게 있고 마인드맵이 좀 더 축약된 자료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 다 하시면은 마인드맵으로는 4쪽밖에 안 돼요. A4 딱 4쪽. 그래서 그 4쪽을 다시 읽어보고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반드시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빈칸으로 드렸어요. 요게 있고. 금요일에는 화요일 날 읽었지만 또 잊어버리죠? 우린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원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했지만, 완벽했지만 금요일에 또 읽어요. 그죠? 그 다음 토요일 날에는 마인드맵 복습을 또 해요. 촘촘하게. 일요일 날에는 다른 애들은 다른 영역도 본다는데 불안해. 퀴즐렛을 한번 복습을 해요. 내가 행정하고 있지만 나는 맨날 방법에서 틀리더라? 그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역을 퀴즐렛을 좀 돌려주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영역을 회독을 해요. 요거는 교육행정의 그 절반 있죠. 오늘 앞부분 절반이면 그 다음에 0304를 회독을 해요. 그리고 다시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일별로 내가 할 공부가 이런 식으로 꼭 이거랑 같지 않더라도 정해져 있어야 돼, 전공도. 나는 수요일 날에 뭐 9시부터 10시까지 뭐 할 거야. 11시부터 12시까지 뭐 할 거야. 이렇게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편해요. 근데 그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마음이. 그런 거 세팅을 딱 해놓으시고 몸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 독서실에 있거나 뭐 스터디 카페가 있거나 내가 정한 곳에 곳에 몸이 있으면 마음도 편해요. 근데 이상한 곳에 가 있어. 호프집에 가 있거나 PC방에 가 있거나 이상한 데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 몸과 이 시간을 딱 맞춰서 움직이는 기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인강 선생님들은 똑같은데 월요일이 화요일로 간 거죠. 똑같아요. 근데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오시고 근데 거의 7, 8월에는 많이 오시거든요, 학원에. 근데 90, 11월에도 일을 하실 수 있다면 만약에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회독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넣고 좀 줄여놨어요. 그래서 이건 축약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 분들은 더 이 시간을 쥐어짜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교육행정을 오늘 할 건데 이제 좀 감이 생겼을 거예요. 교육행정이 매번 나오는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게 소제목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잘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앞에서부터 우리 맨날 뒤에서부터 했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오늘 배우는 교육행정 0102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뭔지 한번 쑥 훑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직무연수 어떤가요? 오늘 내용에 있나요? 있어요. 연수, 전문성 개발 이런 내용 오늘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죠? 리더십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2025는. 2024에 학운이 나왔어요. 이거 어때요? 있어요. 이거 학교 경영이랑 관련된 거니까 오늘 할 거예요. 지금 손 2개 접었어요. 관료제 있어요? 있어요. 과학적 관리론에 들어가요. 과학적 관리론 안에 관료제가 있었어요. 또 접어야 되겠죠. 자, 학교 중심 연수 있어요. 그럼 학교 중심 연수 말고 뭐뭐 중심 연수도 있어요? 이거랑 비교하는 거. 학교 중심이 아니면 뭐뭐 중심 연수라고 할까요? 기관 중심 연수라고 할 거예요. 연수원, 교육청 이런 데서 하는 기관 중심의 연수가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학교 중심 연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손가락 잘 접고 있나요? 4개 접었어요. 자, 의사결정 모형 어때? 접어 안 접어? 접어. 접으라고 하세요. 접어. 요것도 들어가요. 어디에? 정책론에 들어가요. 왜 정책론에 의사결정 모형이 들어가요? 정책을 하려면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의사소통, 의사결정 해야 되기 때문이죠. 5개. 그 다음에 학교 문화여행 안 들어가죠. 변혁적 지도성 안 들어가죠. 동료장학 들어가죠. 동료장학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동료장학의 방법, 명칭, 개념, 활성화 방안 등등 아주 나올 것들이 많이 숨어져 있고 뭔가 조건을 씌워서 나올 거다. 그런 얘기 드렸어요. 동료장학이라고 착하게 묻지 않고 협의 중심의 동료장학, 학교 중심의 동료장학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더 필터를 씌워서 나올 거다. 자, 교육기획 나와요? 나와요.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조직론이니까 다음 주에 나와요. 학교 조직의 관료제적 특징? 다음 주에 나와요. 그 다음에 학습 조직도 다음 주에 나와요.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 활동 논의 나와요. 그죠? 8개예요.
기출만 8개. 그러니까 이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전체에서 절반 정도가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143 이거 기출 풀어보셨을 때 교사 전문성 개발인데 그냥 전문성 개발이 아니라 무슨 전문성이었죠? 수업 전문성 개발이었어요. 그래서 교사가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수업 전문성에 관한 문제인지 뭐 학급 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말하는 건지 뭐 생활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말하는 건지 그 문제가 얘기하는 조건에 따라서 답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아 기출 관련이구나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할 건데 예, 교재가 제 교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만약에 교재를 바꾸기 싫을 수도 있어요. 교육학을. 그러면 갖고 있는 교재를 같이 봐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마인드맵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인드맵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교재가 다르신 분들은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내 교재에서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행정의 이해 및 실제인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신 없을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인드맵을 크게 보면은 교육행정의 개념하고 원리와 관련된 입문 자료, 앞부분에 개관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큰 흐름으로 보면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얘 두 개가 짝꿍이죠.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이것 따로 공부도 해야 되지만 얘랑 얘를 비교하는 문제. 과학적 관리론의 비판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론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론이 가지는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얘랑 얘는 세트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은 세트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었죠? 이제는 크게 볼 거니까 그리고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과학적 관리론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과학적 관리론 안에 있는 누가 중요해요? 관료제. 그래서 관료제가 2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중에서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 규칙과 규정의 강조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똑같이 쓰는 건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보시고 받고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나중에 또 쓸 수 있도록 요거를 뭐 파일을 계속 출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빈 걸로 가지고 다니면서 눈으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까지 어떤 내용이 좀 자세하게 있었는지 잠깐 살피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하면 뭐해? 계속 잊어버리는데 그죠? 근데 또 해. 또 하면 되지. 계속 또 하면 돼. 누가 얘기나 해보자. 너는 잊어버리고 나는 계속하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계속 할 거니까 너는 잊어버려. 또 하면 돼. 90, 11월에 또 하면 돼. 또 문제 내면 또 새롭고 그죠? 교육행정의 개념에서는 2가지가 중요했어요. 교육에 관한 행정이냐 교육을 위한 행정이냐. 뭐가 옳고 그른 것은 없었어요. 사실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런 접근도 나타나고 이런 접근도 현대에도 나타나고 네. 그래서 교육에 관한 행정은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은 행정인데 그냥 그 대상이 교육인 거죠.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을 간과했다. 다른 말로는 뭐 국가통치권설, 행정영역 구분설입니다. 옛날에 교육청에서 뭐 학교에 한번 돌아보러 온다.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장학사가 우리 학교를 돌아보러 온다. 그럼 어릴 때 뭔진 몰라도 막 긴장이 감돌아. 뭔가 막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책상 줄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행정이 교육을 뭐 한다는 느낌이 들까요? 통제? 좋습니다. 통제 또 통제 좋은 단어 또 감시 감시는 조금 우리가 기분 나쁘니까 감독이라고 해두죠. 감시 맞아요. 근데 감독이라고 해둘게요. 당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또 관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단어는 감독, 관리,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행정이 교육을. 그랬는데 이제 반대편 입장에서는 교육을 위한 행정에서는 행정은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무엇을 정비해 줘야 돼요?
조건을 정비해줘야 돼요. 책상이 없으면 책상도 사주고, 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연수 강사님도 불러드리고, 그러니까 조건을 정비해줘서 교육이 잘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고, 다른 말로는 무엇을 해준다고 할까요? 지원, 서포트를 해줘야죠.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 입장으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동시에 나타납니다. 교육행정이 좀 샅샅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서 이런 부분도 막 90, 11월까지 딸딸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런 걸 들었을 때 익숙해야 돼요. 이런 관점과 이런 관점이 있었고 교육에 관한 교육을 위한까지 상반기 때 알았다면은 이제는 국가통치권론과 조건정비론이 있다는 게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교육행정의 원리에서는요, 여러 가지를 원리, 그러니까 교육행정할 때 이런 거는 지켜줘. 그런 거예요. 원리가 뭐냐? 지켜줘. 그런 뜻이에요. 지켜줘. 민주성을 지켜줘. 자, 민주성을 지켜주려면 뭐를 많이 해야 될까요? 협의, 회의를 해야 되겠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서 의견을 통합해서 수용해서 최대한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성이 학교 행정에서는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교사한테 물어봐야죠. 원하는 게 뭐고 예산이 있는데 뭘 하면 좋겠고 그런 거고요. 효율성은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최대의 목표를 달성한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효율성 하면 무엇과 무엇을 많이 신경 쓰죠? 시간, 비용. 맞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지출하면서 목표를 도달하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하죠. 자, 합법성. 합법성은 제가 모의고사 한번 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모든 교육 활동이 그냥 내 맘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법령이나 규칙이나 조례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교감 선생님 뒤에 보면 막 이만한 책이 있다 그랬어요. 막 초중등 교육법. 뭐 무슨 규칙. 그래가지고 찾아. 잡히지도 않아. 베개로 빼면 막 목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걸 찾아가지고 선생님이 휴가가 21일까지인데 22일 쓰고 싶어. 그럼 그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막 찾는다는 거죠. 요즘은 다 파일로 찾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칙에 따른다. 초중등 교육법을 가장 많이 따르기 때문에 얘는요, 한번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들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이고, 초중등 교육법 한번 눈으로 봤어요. 그럼 기회 균등,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고요. 지방분권, 교육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제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올해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죠. 올해 뭘 했으니까. 교육감 선거했잖아요. 교육감 선거했기 때문에 특히 뭐 교육학 문제는 중요도는 좀 낮더라도 면접에서는 이 부분 되게 많이 신경을 쓰이고 어제 제가 그걸 올렸거든요. 그 행복한 교육 여름호를 올렸는데 이번 행복한 교육 여름호가 민주시민교육 특집호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밑줄 쳐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눈으로 쓱 보시면 사고력 문제에 도움이 돼요. 지방분권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자주성, 교육이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과 무엇으로부터? 정치나 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취하게 하는 거 중요한 거 있었고요. 전문성, 우리 교육감 후보들은 다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수를 하거나 교사를 했거나 그냥 안 돼. 그냥 정치만 한 사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다시 말하면 교육에 관한 지식과 교육에 관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담당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원리가 흐트러져 있어요. 7개나. 근데 문제에서는 뭔가 상황을 주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꼭 지켜야 할 교육행정의 원리 이런 걸 물어보면은 내 머릿속에 이렇게 7개가 돌아가면서 그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거를 뽑아서 몇 개 인출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2개, 이제 2개지 뭐. 1개나 2개 맞습니다. 1개나 2개를 인출하라고 그러지 4개를 인출하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인출이 많이 될 만한 내용들이 뭐 민주성, 효율성, 자주성, 전문성. 그래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분권도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다. 넘어갔어요. 드디어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 나왔어요. 배경이 나왔어요. 교육행정의 첫 시작은 과학적 관리론이었는데 생각나시죠?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무엇을 중요시하더라? 단어 얘기해보세요. 무엇을? 효율, 능률, 또. 자, 공장이에요. 학교는 공장이니까 효율, 능률. 초코파이 공장은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생산성.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과학적 관리론이다. 효율, 여기도 표시돼 있죠? 생산성. 학자는 보비트.
그럼 초코파이 공장인데, 초코파이가 누구 거는 어떤 A 공장장님이 만든 건 크고, B 공장장님이 만든 건 작고, 이런 거 핸드메이드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 공장은 똑같이 가야 돼. 이런 것을 어떤 단어로 말하죠? 표준화. 표준화가 되어야 돼요. 표준화. 표준화가 이제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육에서도 과학적 관리론이 남아져 있는 사례도 있고요. 인간관계론이 남아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럼 과학적 관리론에서 교육에 적용된 사례를 말해봐. 그럼 표준화된 뭘 사용한다? 교육과정. 표준화된 성취기준. 이런 거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학교도 다 191일을 수업하나요? 이런 게 있잖아. 지침 틀. 똑같잖아. 똑같이 하려고 하는 이것이 과학적 관리론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수업 목표를 눈에 띄게 명세적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교사나 교과가 조직이 분화가 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공장과 비슷하다. 이런 거 써줄만 하겠고 비판. 자, 초코파이 똑같이 만들면 그 초코파이들 간에는 개성이 없어. 인간미가 안 느껴져. 그래서 키워드가 개성상실, 비인간화다. 특히 교육은 더 그렇겠죠? 그럼 얘가 비판점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인간관계론의 장점이 되겠네요. 인간관계론의 요거를 좀 더 신경 쓰겠네요. 그럼 비인간하니까 그걸 바꿔보면은 나중에 나오는 인간관계론에서는 민주화, 개성, 민주적인 인간의 심리 정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게 관료제의 특징. 이제는 외웠을 겁니다. 5개. 얘기 1번. 분업과 전문화. 근데 분업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분업으로 인하여 전문화가 생기는 거니까 분업만 얘기할 수 있어요. 2번. 몰인정성. 3번. 권위의 계층. 4번. 규칙과 규정. 5번. 경력 지향성. 이 중에서 당연히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1번, 3번, 5번. 학교도 분업화돼 있나요? 네. 학년별로, 업무별로 분업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맡은 것만 계속하니까 장점. 전문화가 되고 숙련해요. 능숙해지고. 단점은 매너리즘에 빠져요. 권위의 계층, 교사, 교감, 교장. 학교도 그렇네요. 왜 내 자리는 교무실에서 작은데 교장실에 가보면 자리가 넓어요. 그죠? 교장실에 가면 넓어. 요즘은 권위적이지 않지만 막 내 자리에는 커피를 갖다 주는 사람이 없는데 교장실에 가보면 커피도 있어요. 계층이 있다는 거야.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럼 이것에 대한 장점. 장점? 신속해요. 빨라. 뭔가 뭘 조정할 때. 우리 조직을 조정하거나 뭔가 규칙을 바꾸거나 할 때 빨라. 의사소통도 빠르고 한데 솔직하게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소통이 단절된다라는 거. 5번의 경력지향성에 2가지가 있겠죠. 경력지향성. 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육경력. 자꾸 교육경력을 얘기해. 교육경력 올해 몇 년 차인 선생님이다. 그럼 교육경력에 따라서 뭐가 올라가요? 호봉. 그러니까 요 2가지가 경력지향성이에요. 학교는 완전 경력지향성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자동차 딜러라고 생각해보세요. 10년 차가 한 달에 한 대 팔았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10대 팔았어. 그럼 내가 다음 달에 부장이 될 수도 있어. 그죠? 자동차 잘 팔 자신 있는 분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교직은 경력지향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제일 꼴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력지향성이니까. 그래서 유인가가 될 수가 있고 유인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니면 다닐수록 뭐가 생겨? 동기. 다니는 동기가 되지. 하루 버티고 한 달 버티고 1년 버티면 계속 월급은 올라. 절대 내려가지 않아. 문제는 물가가 더 올라. 근데 이제 동기 유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업적과 연공제 간의 갈등이 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경력이 많은 사람 간에 성과급이 나오면 누구를 더 많이 줘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헷갈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었죠. 넘어가면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이 나오고 자세히 얘기 드리진 않겠지만 호손 실험 설명드렸었어요. 여기서 키워드는 비공식 조직이 중요하더라. 네,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 구조는 어차피 짜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공장장이 짜주는 대로. 근데 이제는 공장장이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조를 짜줘야 되는데 지금 작업조가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가 있어요. 어떻게 짜줘야 될까요? 재미있게 일을 잘하려면. 친한 친구끼리 조를 짜준다. 잘 되거나 아주. 아니면 아주 놀거나 그러겠죠. 또
뭐 같은 고향끼리, 같은 대학끼리 이런 식으로 짜주면서 생산성을 더 높게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비공식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인데 이런 건 좋지만, 이런 건 장점이지만 결국에는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됐죠? 민주성, 국가통치권론, 조건, 정비설 중요한 거 잡습니다. 민주성, 효율성, 올해는 지방분권, 자주성, 전문성, 교육에 적용된 사례 하면은 그냥 사례를 풀지 말고 키워드를 써줘야 되니까 표준화된 교육과정, 표준화된 뭐 교실 사이즈도 거의 표준화된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학적 관리론, 개성상실, 비인간화 있고요. 인간관계론의 장점이랑 연결되니까 민주화에 이제 공헌하게 되고요. 비공식 조직이 키포인트였고요. 관료제 5가지 외워야 되고요. 몇 기능, 순기능 얘기해줘야 돼요. 요건 다 잡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고요. 한계는 결국에는 조직의 효율성. 다른 말로 바꿔보면 결국에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거지 그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걸 사용한 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체제이론, 좀 중요도는 낮지만 체제이론을 쭉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학자는 누구게요? 게젤스입니다. 이 게젤스가 문제야. 얘를 잡아야 돼. 게젤스가 계속 이걸 내놓은 거야. 1번, 2번, 3번. 3개가 있어요. 다 게젤스인데 이론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게젤스 체제이론을 다시 가서 보는 거죠. 어떤 이론을 연구했냐. 결국 조직을 알고 싶은데 조직의 체제. 조직에는, 체제에는 2가지가 있었던 거 생각나세요?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폐쇄차 체제. 네.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 학교는 어때요? 학교는 폐쇄체제일까요? 개방체제일까요? 개방체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 김교사가 우리 학교는 되게 분위기가 좋고,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막 신나게 일을 했어요. 근데 내 친구인 이 교사가 옆에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심각하게 경험했어요. 근데 이 교사를 주말에 만났는데 이 교사가 되게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김 교사도 사기가 같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김 교사의 행동, 학교 안에서의 김 교사의 행동을 상황 설명하는데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바깥의 환경도 영향을 준다면 이거는 개방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게젤스가 내놓은 이 이론들은 다 무슨 체제라는 한계점이 있다? 폐쇄체제라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물어볼 만한 포인트예요. 이 게젤스의 체제 이론이 다 폐쇄체제에 속한다. 그래서 투입 과정 산출 환경 이런 식으로 체제를 알아보는 체제론 중에서 역할과 인성의 상호작용 모형이 생각나실 거예요. 군대에서는 뭐를 더 강조해요? 역할, 인성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옷도 주는 걸 입어야 돼. 개성 없어. 머리도 짧게 잘라. 밥 먹는 시간도 똑같아. 그러니까 인성은 고려하지 않고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 조직이고요. 예술가 조직에서는 옷도 맘대로 입고 다 자기 맘대로 해요. 주어진 역할이었고 학교는 그 중간에 있을 것이다. 인간의 어떤 행위는 인성이랑 역할의 함수관계에 의한 결과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론으로 공부 이미 해보셨으니까 이 역할이 무슨 차원이 되겠습니까? 규범적 차원이 되겠죠. 조직적 차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성이 해당되는 게 개인적 차원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복잡하게 했냐면 얘가 차원이 2개로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3개가 되고 3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이론이 되냐면 이런 이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가 이제 조직적인 차원, 규범적인 차원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이론이 게젤스와 구바. 그다음 밑에는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개를 지금 넣어놨잖아요. 조개라고 외운다고. 조직적 규범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이었고 한개 있던 것이 3개로 구분됐어요. 읽어볼까요? 제도, 역할, 역할기대, 그 다음에 개인, 인성, 욕구, 성향. 그러니까 이 3가지로 더 복잡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요. 그죠? 그다음에 개인은 욕구가 있어요. 개인의 욕구, 제 역할을 기대해요.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나오면 인출문제밖에 사실은 낼 것이 없는데 이 인출문제에 뭐 조직적 차원의 2개, 개인적 차원의 2개를 쓴다든지 조직적 차원의 2개,
개인적 차원을 한 개를 쓰고 이 모형의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자, 그럼 한계점 뭐라 그랬죠? 폐쇄적인 모형이다. 지금 이 벌레가 불빛을 너무 좋아해요. 여름에 맨날 이러고 있는 거 아세요? 강의할 때. 저한테 계속 벌레가 와가지고. 저 때문 아니에요. 저 씻고 왔어요. 얘 때문에. 강의 온 날은 잘 씻어. 딴 날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때문이니까 자꾸 제가 벌레를, 그거 가져올까봐 전기 파리채. 제 취미 활동인데. 이렇게 하면서 빠직하면서 강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체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개 차원인 게 마음에 걸려. 난 안 걸리는데. 그래서 또 연장을 시켜. 2개 차원이 걸리니까 몇 개를 추가해? 3개를 추가해. 그래서 인류학적 차원, 조직풍토 차원, 중간중간에 생물학적 차원을 추가해서 인조생물이라고 우리 외웠는데, 인조생물이라고 외웠는데, 인류학적, 조직풍토, 생물학적. 그래서 7, 8월에는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라는 걸 보여드리는데, 강의를 할 때 강의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이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간이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 내가 복습을 해서 끝내는 시간이에요. 시험 보기 전날에 옆에 누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끝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야지 복습 시간이 줄어들고 강의는 강의대로 듣고 나는 복습을 따로 해야지 이러면 시간이 많아져요. 그 시간에 전공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끝낸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의 끝내면 정말 할 거 별로 없어요. 하루에 1시간만 다음 계속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끝낸다는 마음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합리성이나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느끼면서 사회적인 행동을 일으킨다. 그것이 이 부분이에요. 다시 갔습니다. 게젤스와 역할과 인성의 상호작용 모형, 인간행위는 인성과 역할의 함수 관계인데 학교는 중간에 있었고 게젤스와 구바에서 조도 가능해. 조직적, 규범적 차원, 개인적 차원 제 역할을 하도록 기대해 개인의 욕구 성향. 그 다음에 어디가 추가해요? 인류, 조직, 생물학적 차원이 여기에 추가죠. 이해되시죠? 인류학적 차원, 조직풍토 차원, 생물학적 차원. 이렇게 추가가 되고 얘는 폐쇄 환경이죠. 폐쇄 체제. 넘어갑니다. 장학. 장학 너무 화려해. 너무 화려해. 장학은 쉬워요. 내용은 쉬운데 상황을 보고 분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상황에서 그냥 장학을 두리뭉실하게 보지 마시고 도대체 키워드가 뭔지, 교사랑 함께하는 거를 강조하는지, 아니면 수업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강요하는지, 아니면 김 교사가 수업을 하긴 하는데 선택하는 것을 강조하는지, 아니면 뭐 교사의 연차에 따라서 연수를 다르게 하고 싶어 하는지, 또 있죠? 찾아가는 연수인지, 이렇게 상황을 보고 찾아야 되고요. 얘를 말을 계속 바꿔요. 자율장학이에요. 사실은 학교 중심 장학은 우리 현장에서는 자율장학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학교 중심 장학 이렇게 문제를 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에 속지 말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장학이 나오면 제시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장학을 제가 쭉 다시 훑어보고 여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장학의 유형을 쭉 볼 거고, 네, 다시 돌아올게요. 장학. 장학에서는 장학의 발전 과정에 따라 처음에는 관리하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협동하려고 그랬다가 수업 장학, 발달 장학인데 이 중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수업 장학. 네, 수업 장학은 현재까지도 수업 잘하는 거는 뭐 교사의 핵심 아니겠어요? 요리사가 요리를 잘해야 되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수업을 잘해야 되죠. 여기까지 해야 될 거예요. 축구 감독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돼. 넘어가. 네. 영상 자를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자, 장학의 본질. 장학은 무엇을 하는 일이냐면 학생의 학습을 향상시키고 결국 학생의 학습을 촉진시키고 학생 잘 키우라는 얘기네요. 궁극적으로는 수업을 개선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수업 개선에 관심이 많다. 많긴 많은데 수업을 잘하게 하는 것만 장학이 아니고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장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수업 잘하게 하는 게 장학일 것 같은데 수업 장학은 A에 해당하니까 여기 수업에 관한 장학이 이만큼이라면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장학에 해당됩니다. 교사가 교육법에 대한 교양을 넓히는 것, 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장학이니까 일반 장학보다는 수업 장학이 그 틀이 작다. 그런 내용 있었어요. 임상 장학 주로 누가 합니까? 초임교사.
주로 초임교사가 해요. 그럼 초임교사는 꼭 임상장학을 해. 그건 아니지만 초임교사에게 어울리는 장학이에요. 교수 기술 향상, 수업 기술이죠. 그다음 요거 기억해야 되죠. 계획 협의회, 수업 관찰, 피드백 협의회. 계획 협의회 때 교사 임상장학에 참여하는 교사는 뭐 해야 될까요? 지도안 짜와야 돼요. 실습 가능과 똑같아. 지도안 짜오고 그럼 멘토는 그 지도안을 보면서 고칠 점 없는지, 이런 거 수업 계획은 왜 하셨는지 이런 거 점검해 줘야 돼요. 수업 관찰. 멘티는 뭐 해야 돼요? 수업을 해야 돼. 열심히. 자, 멘토는 뭘 할까요? 자료, 증거, 자료를 수집하겠죠. 뭐 발문을 잘했는지, 뭐 수업을 운영 잘했는지 이렇게 하겠죠. 수업을 보면서 막 사진도 찍어주고 녹화도 해주고 그러겠죠. 피드백 협의회를 해요. 그럼 멘티는 뭘 할까요? 울어요? 웃어요? 어떻게? 수업자 자평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수업에 대해서 자기가 한 소감 같은 걸 말해요. 아, 제가 활동 1일 때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뭐 이건 더 잘 된 것 같고 제 계획보다. 활동 2일 때는 제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뭐 시간이 부족했고 우리 반 애가 돌발 행동을 일으켜가지고 생각보다 당황스러웠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좀 나중에 선생님 학교 가시면 잘했다고 하세요. 내가 먼저 잘했다고 하면요.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 다음엔 칭찬해줘요. 근데 내가 내 수업을 먼저 못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못난 게 괜히 이렇게 도드라져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잘한 거 얘기하세요. 잘했는데 이런 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계획협의회, 수업관찰, 피드백협의회가 있다. 이게 제일 특이해. 임상장학에만 나와요. 그죠? 초임교사한테 유익하고요. 그거랑 비슷한데 임상장학인들 임상장학이 아닌 임상장학 같은 놈. 마이크로 티칭. 이거는 뭐가 특기할까요? 축소, 내용 축소, 뭐 방법을 축소, 학생을 명수를 축소해가지고요. 연습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는 비슷한데 축소됐다는 게 특징이고 반드시 녹화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얘네 두 개는 수업이랑 가장 밀접한 장학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동료 장학은 둘 이상의 교사가 무엇을 한다는 글씨가 있어야 될까요? 협동. 협동을 하니까 사실은 동등한 입장이 제일 많죠. 멘토, 멘티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의 장학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었어요. 수업 중심이면은 멘토링 장학이나 팀 티칭 이런 게 예시가 됐고 협의 중심이면은 동학년 협의회나 동교과 협의회나 뭐 동부서 협의회 이런 것도 장학이라 볼 수 있고 연수 중심은 새로운 거를 배워와가지고 서로 가르쳐 주거나 새로운 이론 같은 것들을 막 알려주거나 이런 거거든요. 또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뭐 교사 학습 공동체가 가능하죠. 여기는 딱 정해진 답은 없어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지만 수업 연구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협의 중심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죠. 장점은 너랑 내가 협동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보고 느끼고 변하겠죠. 그래서 다 같이 협력적이고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래서 장점을 물어볼 때 교사 측면, 학교 전체 측면에서 얘기해봐라. 그럼 교사 측면에서는 뭐 전문성이 신장됐고 서로 협동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 그럼 학교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써줄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사고력 문제도 가능하죠. 다음 자기장학이니까 특징이 자율, 재량,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베테랑 교사한테 더 어울리는 방법이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 선생님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모든 방안을 써도 답이 돼요. 대학원, 뭐 신문을 읽어, 책을 읽어, 뭐 다 돼.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가 나면 다 답이죠, 거의. 자, 컨설팅 장학은 특이한 점이 있었어. 외울 게 하나 있었죠? 컨설팅 장학의 원리 또는 뭐 다른 말로 물어본다면 컨설팅 장학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컨설팅 장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뭐 교장이 고려해야 할 것 이러면은 문제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전문성, 그 다음에 자발성, 읽고 외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독립성, 그 다음에 자문성, 전자독자 정도 외워야 돼요. 전자독자, 전문성, 자발성. 근데 여기서도 그냥 물어보면 심심하니까 조건을 주면은 학교에 오는 사람, 찾아오는 연수를 오는 사람을 컨설턴트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뭘 가져야 돼요?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럼 연수를 받는 사람은 뭘 가져야 돼요? 자발성. 네.
그런 것들을 나눠서 얘기해 줄 수가 있겠고, 영역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모든 영역이 다 가능해요, 컨설팅. 그러니까 수업만 가능한 게 아니라 학급 경영, 뭐 학교 폭력, 교수학습 활동, 생활지도, 교수학습 활동이 수업이에요. 교육 정책, 뭐 등등, 교권, 뭐 다 된다. 그 다음에 약식장학.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올라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약식장학만 하고 동료장학, 자기장학, 임상장학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얘는 무슨 성격을 지닌다? 약간 간식 같은 거야, 간식. 밥을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지만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듯이 보완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동료장학도 했고 임상장학도 했는데 잠깐 와서 봐. 보완하는 거, 일상적인 거, 비공식적인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장점은 자연스러운 수업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자연스러워요, 임상장학은. 애들이 알아요. 선생님 오시는 순간부터. 오늘 선생님 복장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원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약식장학은 날것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지. 날것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수업 활동. 자, 선택장학.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안을. 여기 1번 할 수도 있고요. 2번 하실 수 있고 3번 하실 수 있고요. 어디로 가실래요? 그래서 뭐든지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장학. 근데 뭐든지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1년 차부터 5년 차는 여기로 가세요. 10년 차부터 20년 차는 여기로 가세요. 이렇게 정해주면은 무슨 장학? 발달장학. 그래서 정리하면 연수기간 중심의 장학이었는데 자격연수, 뭐 직무연수, 특별연수, 단위학교 중심의 장학으로 점점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미 있었다, 계속. 그거 말고도 개인적인 장학이 있고, 직무연수가 또 기출이었죠. 장학의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행정기관 주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육청이나 뭐 연수원, 학교 현장 주도의 장학의 다른 말은 자율장학이다. 여기서 자율은 누구의 자율이에요? 단위학교의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율이 아니라 단위학교 자율장학을 그냥 줄여가지고 자율장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지구자율장학이라고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교끼리 묶어서 스터디 하듯이 그 학교들끼리 모여서 장학을 하기도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 특색 사업을 같이 활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많이 모입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뭐예요? SNS에서 A학교, B학교, C학교 이렇게 막 엉겨 있으면 결국에 다 같이 모이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좋은 일로 모여야 됩니다. 연구, 특색사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것들로 모인다. 자, 다시 여기까지 마인드맵 갑니다. 빨라요? 아니요. 자, 근데 이걸 빠르다고 느끼시는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직강보다는 인강이 더 많을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너무 빨라. 그럼 기본 이론은 못 들은 것 같아. 다시 기본 이론을 들어야 돼. 그럼 기본 이론 듣는 동안 남들이 시험 보러 가요. 그래서 안 되고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고 남은 뱃수를 털어서 들어야 되고, 너무 빠르면은 천천히 한 번 더 듣고 책을 읽고 다시 듣고 해서 여기에 따라 맞춰야 돼요. 이제는 시험 보러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무조건 요걸 맞춰야 돼요. 임상장학 특기했던 거 계획 협의에 피드백 협의. 마이크로 티칭 2개 묶어서 뭐가 특징이죠? 수업을 강조해. 동료 장학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었고, 자기 장학, 컨설팅 장학 원리 외워줘야 되고, 전자 독자, 약식 장학, 비공식적, 간헐적, 일상적, 대안적. 제가 뭐 하나 또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한 거 보완적. 네, 보완적. 다른 장학들을 보완해줘요. 김 교사가, 신규 교사가 수업을 했는데 임상장학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 그럼 그런 것들을 다음에 가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니면 얘기한 걸 잘 고쳤나 막 궁금해. 그럼 가서 보는 거죠. 보완적. 자, 선택장학 고르게 해줘요, 교사가. 발달장학은 주로 요거 안 했네요. 처음에 경력이 낮으면 지시적 장학, 알려주는 장학. 경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같이 할 수 있는 협동적인 장학. 그 다음에 경력이 아주 높은 베테랑 교사는 비지시적인 장학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줄긋기를 해보면 지시적인 장학에 들어갈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임상장학, 또 마이크로 티칭 괜찮겠죠. 협동적인 장학에 들어갈 만한 거는 동료장학, 비지시적인 장학에 들어갈 만한 것은 자기장학. 그럼 이 컨설팅은 뭐예요?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구자율장학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예산제도 요거는 내용으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요 표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품목별로 딱딱 구분하니까 무엇이 분명해?
책임이 분명해요. 항목을 기준으로. 품목이 항목이에요. 그것대로 평가하니까 책임이 분명해서 예산 남용이 방지돼. 단점은 무엇이 부족하다. 신축성, 다른 말로는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아, 우리 학교에는 그거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책 안 사고 다과회를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항목이 다르니까. 자,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사업과 기능을 중심으로 신축성이 있고요. 계획 예산은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특이한 점이에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그럼 계획 예산. 연기준 예산 꽤나 중요한 내용으로 아예 새롭게. 김 교장이 새로 와. 무슨 교사가 행정실장이 새로 와서 새롭게 다 짜.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업이 구상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거 좋아요? 전 이게 좋아요. 저는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정해진 대로 돈 쓰는 게 좋아요, 저는. 새롭게 하라는 거 저는 싫어요. 왜냐면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 시행착오가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어려운 점들도 있다. 자, 단위학교 예산. 단위학교가 필요한데 알아서 해봐. 분권화된 예산 제도고 그 권력을 준 거죠. 권한을 준 거니까 그만큼 자율성과 책무성이 늘어난다. 이런 거 있었어요. 목표관리기법도 간단하니까 여기서만 볼 거예요. 목표를 세워서 목표가 잘 지켜졌는지 관리하는 것인데 이 목표는 어떤 특징이 있더라?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예요.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겠죠. 목표라고 딱 써놓고서 막 몇 장을 주면 이건 목표가 아니지. 그래서 목표를 세우면 이 목표는 너무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장점은 요거는 꼭 해야 돼 하는 참여의식과 교육의 효율성이 제거돼요. 참여의식은 왜 생기죠? 어떻게 하면 참여의식이 생기죠? 같이 세우면 돼요. 목표를 세울 때 같이, 구성원이 같이 세우기 때문에 참여의식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 조금 지금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선생님들. 넘어갑니다. 요거 다시 볼게요. 목표관리기법. 눈빛이 흔들렸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네. 특징에는 민주적인 관리기법과 능력주의적인 관리기법이 있었는데 목표관리기법은 민주적이야. 왜? 공동이 참여해서 목표를 설정하니까. 목표관리기법은 능력주의적이야. 왜?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있었고요. 목표. 단점,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치중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측정 가능하고 계량적인 교육 목표인데 사실은 학교 교육이 다 그런 목표만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었다. 학자 이름은 드러커, 오디온 이런 사람들입니다. 단위학교 자율책임 경영제 요거는 요 맥락에서 학운이가 이제 기출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랑 맥락이 연결되거든요. 단위학교 자율책임 경영제는 이제 학교 행정, 학교 경영은 너희가 책임을 가지고 해봐. 이렇게 하면서 교육청이 분권화시키는 거죠. 책임을 주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는 학교끼리 학교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예요. 대표 사례가 학교운영위원회이죠. 방학 날짜, 학교 등교 시간. 어느 학교는 고등학교, 저희 애는 8시까지 학교 가던데 옆에 학교는 7시 반까지 학교 가더라고요. 애들끼리 막 울어요. 7시 반까지 오라 그랬다고. 그런 거 누가 정하냐고요. 교장이 정할 수 있는데. 교장이 원래 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교장이 혼자 정하면 독박 책임을 써야 되잖아. 그럴 때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교장이 정하는. 대부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특히 학부모에게 돈을 걷어서 하는 무언가를 할 때 다 학운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 다음 초빙교사, 초빙교장제 이런 것들 있고 학교 회계제도. 요 중에 2가지 써줄 수 있을까요? 2개 쓸 수 있어야 되고 장점도 2개 쓸 수 있어야 돼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데 그것을 물어보고 그런 걸 반영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고요. 교육자치제 실현이고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 이런 것들은 키워드로 써줘야 돼요. 학교운영위원회에 뭐 하는 기구입니까? 한마디로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심의해서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심의, 자문. 위원회는 거의, 운영위원회는 거의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구성이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교원 대표, 대부분 학교마다 다르지만 명수에 따라 다른데 전체 교원 2~3명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부모 대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인사가 있어요. 저희 학교 선배 중에서
학운일을 하고 있더라고, 지역사회 인사를. 제가 선배한테 왜 그래요? 그런 걸 왜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애를 보내놓고서 아무도 안 한다는데 아버지로서 그렇게 있을 수가 있냐 해서 자기가 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날 5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다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아주 보기 그렇게 5명이 아주 어렵게 이제 투표를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일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이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하냐? 주로 뭐 교과형 도서. 우리 이거 도서 선정을 왜 해요? 주는 대로 도서를 쓰지. 왜 선정하는 거야? 도서는 책이에요. 교과형 도서는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왜 선정해? 검정도서니까 선정을 하겠죠. 국정은 선정 안 하잖아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검정도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교과를 가르치는데 사회가 19개 출판사, 12개가 나왔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선생님들한테 의견서를 다 받아서 선생님들은 뭐 천재가 1번, 2번은 교학사, 3번은 지학사다. 이렇게 1번, 2번, 3번을 올려요. 그럼 1, 2, 3번 중에서 결정하는 거는 학운이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원이 알아서 하면 교사나 교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사람한테도 물어보는 거는 교육행정의 원리 중에서 민주성에 해당하는 사례일 수도 있지요. 그 다음 마지막에 살짝 나오는 거 총체적 질관리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 다시 넘어갑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출, 사례를 얘기해라, 초빙교사, 초빙교장제. 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우리 학교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학교에 원서를 내주세요. 해서 원서를 내면 그 중에서 교사, 교장을 뽑아서 그분이 지역교육청이 달라도 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역교육청 옮기고 싶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초빙을 많이 가죠. 처음에 갈 때. 내가 동작관학교육청에 있어. 근데 강남교육청에 가고 싶어. 그럼 가는 방법이 이제 초빙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일꾼이 되겠죠. 노비가 오는 거죠. 공식적으로 노비가 오는 거잖아요. 일을 하려고 뽑은 거니까. 이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면 당연한 거고, 일을 안 하면 이제 욕먹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네. 학교평가, 학급경영, 올해 추가된 내용으로 학교평가도 교육행정의 영역이라는 거. 학교를 왜 평가하나요? 균등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려고 어떤 학교가 학교 운영을 너무 잘하면 그 학교는 우수 사례로 발굴해서 공유를 하려고 미시적인 목적으로는 그 학교가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시적인 목적과 미시적인 목적,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구분되고 학급경영은 학급에서 하는 모든 일이 교육성, 민주성, 효율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쉬었다가 정책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